네, 시사인 김동인 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내일입니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생중계가 되죠? 네, 맞습니다. 생중계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내란 관련한 사건 중에서는 이번이 이제 1심 선고로는 이제 처음 나오는 선고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인물 생중계는 사실상 이번이 좀 처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선 내일 오후 2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국무회의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 사실상 국무회의의 부의장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국무총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여기가 이제 불법 기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좀 혐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그 비상계엄 후에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김용현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이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당시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사실상 위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위증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과정에서 영상으로 이미 송출이 됐던 맞아요. 문서를 보는 장면들이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딱 걸렸죠. 네, 여기도 이제 위증한 혐의까지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 재판이 피고인 윤석열을 제외한 이 나머지 내란 과정에서의 첫 선고거든요. 네. 특히나 이 불법 기상계엄 관련 인사들의 첫 번째 선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판부가 어떤 법리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어떤 논리를 세우느냐에 특히나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지난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징역 5년형을 받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불법 계엄 선포 이후의 사건 그러니까 이 체포 방해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내일 선고 특히나 이 재판부의 세세한 내용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서는 맞습니다. 이게 이 그 12.3에 그 선포된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직접적 판단은 없었어요. 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된 내일 나오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혐의 자체가 내란 방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일단 내란이었는지부터 판단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럼 방조한 사람이 이만큼 죄를 지었다고 그렇죠. 확정이 됐는데 네. 그러면은 내란을 저지른 사람은 네. 이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일 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현재 지금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총 15년이 15년. 구형된 상황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최소형인 이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경우, 그러니까 이 15년은 여러 가지를 좀 합친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건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방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징역 5년 이상 선고될 경우에는 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선고의 어떤 형량도 이 그 판결문 안에서 구체적으로 몇 년을 이제 판결을 하느냐 이 네. 부분도 특히나 중요한데요. 네. 이 김용현이나 이제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 특히나 이제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또 이제 주요 공범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를 또 방조한 혐의가 지금 한덕수 총리인 건데 네. 그렇다 만약에 5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 핵심 공범들은 더 높은 형을 피해가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사전 인지했느냐라는 게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은 지금 한덕수 피고인이 계엄 선포 이후에 뭐 국회 봉쇄라든가 혹은 집회 시위 금지 조치 같은 위헌 사항도 좀 함께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측, 그러니까 피고인 한덕수 측은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다라는 인식이 없었다. 네. 그리고 난 말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을 앞뒤가 안 얼마나 맞는 말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얼마나 재판부가 네. 받아줄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또 이 밖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 단수 등을 논의했는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이고, 그리고 앞선 지금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에서 이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가 좀 인정된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이 또 형량이 얼마나 추가가 될 것이냐, 이 점도 좀 관건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내란 관련 주요 인사들 재판 속속속 맞습니다. 개시되고 선고 나오고 이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좀 다른 재판들도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법원에서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가 펼쳐졌다라고 기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1, 2, 3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지난 정부 핵심 인사들의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서울중앙지법 하필이면 또 재판부가 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박선재 전 장관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이 정식 공판이 이제 어제 이제 공판 준비기일을 했고 첫 공판을 26일에 시작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재판도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됐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을 했고요. 또 목요일에는 이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차장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도 마찬가지로 좀 공판 절차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첫 공판기를 어제 준비기를 한 다음에 26일로 확정을 했다는 거는 다른 재판에 비해서 좀 빠른 감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중요 인물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마다. 네, 재판부마다 이 속도 조절에 따라 좀 다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박선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받아들여지진 않은 상황이고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안으로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왜 평양에다가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유명해진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사라진다고요? 네.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원래 없었는데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폐지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드론 작전 사령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국군 방첩사 해체 권고안도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에 활용된 드론사도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안 내용을 좀 보면요. 이렇게 좀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의 통합적 추진을 권고했다라고 하는데 당초에 역시나 예상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없던 조직을 만든 데다가 이 특히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밝혀지면서 부대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었죠. 드론 작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순수성을 인정을 해서 좀 세상이 변했으니까 드론이라는 새로운 어떤 비행체를 통해서 작전한다는 거에서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떤 아주 나쁜 저희가 깔려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 군은 드론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드론을 운용을 해왔었고 이것이 각급 부대에서 운용을 하는 것과 또 작전사령부로서 따로 기능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편제에 대한 얘기고 이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드론의 활용성이라는 거는 이 군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었었고요. 이게 일선 전투부대에서 어쨌든 드론을 계속해서 운용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조직, 특히나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설립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받는 조직을 일단 해체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특검 지난 16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오늘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가동이 공식적으로 되게 됐어요. 맞습니다. 일종의 어떤 규모까지도 좀 확정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또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수사 대상은 앞선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된 의혹 등도 좀 포함이 되고요.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 정도 그리고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인데 다만 이제 기간으로만 따지면 170
170일 정도라면 올해 지방선거까지는 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서 이제 뭐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털었던 사건을 다시 170회 하는 걸 두고서 뭐 지방선거용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2부 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들어볼게요. 자, 정치권 소식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도 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틀째 좀 무산됐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청문회 개최 시한을 결국엔 넘기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야당 측 보이콧으로 인해서 개최가 불발됐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제 이해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전체 회의도 진행은 했지만 이제 후보자는 없이 진행은 했지만 여야 공방만 계속된 상태에서 청문회 개최는 하진 못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인 내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여전히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협상이 과연 쉬울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뭐 부족하니 뭐하니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나오는 쟁점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걸 이유로다가 보이콧을 선언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에 대한 분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또 내일까지는 좀 협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내일 이제 신년 기자회견 예정돼 있는 게 있어서요. 이 과연 좀 개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는데 네. 이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면 그럼 결국에는 그냥 임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들도 하지만 일단 청와대 쪽의 반응 자체는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우세하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청와대에서 재송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 더 네. 해야죠. 네, 그러면 이 10일 이내에 이제 기간을 정해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가 있고 한 번 더 기회는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그러면은 의사는 어떠하냐라는 부분들도 좀 궁금한 포인트인데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그래도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 의향을 좀 밝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공식 입장도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후보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어쨌든 본인 입으로 내놓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도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1야당에서 이 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개최에 합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네. 제기가 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는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은 그분이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들어야 되는 직접 게 있죠. 들어보고 네. 이해가 되는 이 부분은 들어보고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은 또 다른 뭐 국민적 감정이 있겠죠. 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체를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렇게 뭐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일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이 단식 6일차 이 쌍특검 주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단식 현장에 유승민 전 의원이 찾아오기도 했고 그런 장면들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은 돈을 뽑아내자는 특검 요구를 왜 민주당이 외면하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명분 없는 단식이다라고 발언한 데에 대해서도 이 조롱으로 응답하고 있다라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오후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이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자고 제안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단식 6일째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려면 어쨌든 통일교 특검을 하기 위해선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하는 형태로 받아들이자라는 의견인 건데 네. 이 초선 의원들도 오늘 원내대표와 만나서 출구 전략을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다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정부 여당의 압박 때문에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묶어서 진행하게 됐을 때에는 신천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수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야당에서 쉽게 현재 여당의 안을 받지 못한다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 관련 의혹들이 지금 새로운 것들이 지금 속속 맞습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그 의혹은 다 모든 것이 이제 국민의힘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어제죠. 지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고요. 네. 강선우 의원은 경찰 출석을 했어요. 맞습니다.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아침에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을 했습니다. 1억 원 수수 사실을 놓고 지금 김병기 의원과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됐던 게 이제 네. 22일 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2일 만에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다라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좀 혐의를 부인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다만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이 1억 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찰은 이 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받는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을 했거나 혹은 전달 사실을 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1억 원을 또 돌려줬다면 그 시점이 언제고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선우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게 이제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아무개 씨의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남 씨와 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 돈을 준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진술을 내놓고 있는 세 명의 상황입니다. 말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22년 4월에 강 의원과 함께 만났다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이 각자의 좀 진실 공방이 이어진다면 네. 결국에는 이게 좀 강제 수사 과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네. 강제 수사 중에서도 특히나 이 신병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오늘 공청회가 있었죠. 여당 내에서.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방침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문제 그리고 수사사법관 명칭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나왔고요.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단장인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책의원총회를 공청회처럼 열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정부 안을 두고 각종 찬반 이제 의견들이 이 공방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론의 내용 자체는 이제 그동안 뭐 방송이든 아니면 뭐 공개적인 석상이든 찬성 반대에서 나오는 논리들은 좀 합의를 유사했어요. 보는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네. 듣는 자리였죠. 네, 뭐 공청회니까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 요거는 찬성이든 반대든 양측에서 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명칭 부분이고요. 매우 미세한 부분에서 공감대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지금 이 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광고 듣고 신천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하는데 같이 하는데. 따로 특검을 진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뉴스 전해드릴 때
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란 형태로 하나로 같이 가게 되면 신천지 수사만 할 것을 우려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관련해서 아예 특검을 별개로 하는 것이 통일교와 관련된 이 수사가 미진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를 일단 너무 일으키는 신천지에만 몰리는 걸 막겠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이제 좀 전해드릴 내용들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신천지 관련한 소식들이 조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사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 네. 이 의혹 확산을 좀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좀 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언급하신 내용을 직접 바로 들어가죠. 네. 지금 경찰은 일단은 합수본에서 신천지 관계자 소환을 했는데 네. 새로 나온 의혹이 코로나19 직후에 네, 국민의힘이 대규모로 맞습니다. 입당을 했다. 그 명단까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들이 이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네. 달고 여러 개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5년간 최소 5만 명 이상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간부 주장이 지금 언론 보도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런 당원 모집을 필라테스라는 작전명으로 불렀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라는 것은 마치 이것이 국민의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네. 필라테스 뭐 어떤 회원가입처럼 네. 이 무마시키려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지금 문제는 이 시점이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만 좀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합수본, 검경 합수본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국민의힘 내지는 그 전신인 새누리당까지도 좀 타겟을 두고 당원 가입을 유도했었다라는 측면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신천지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해요. 네. 2007년 대선 때에도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신천지 측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야권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했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뭘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2007년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독려했었다라는 증언들도 나왔다는데요. 네. 일부 청년 신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도 했다라는 게 이 관계자의 증언으로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 정교 유착의 지금 수사 범위나 대상이 이 최근 몇 년까지만 이제 이 폭을 좀 좁혀놓은 상태였는데 이 수사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녹취록도 확보가 됐다고 해요. 네. 김무성 전 당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관련 녹취록까지도 확보한 상황들이 점점 보도로 나오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하다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건 그러면 윤석열이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냐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팬데믹 당시에 이제 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부분 때문에 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히나 신천지 본부를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행정명령을 하도록 했죠. 유도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 근데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윤석열이 당시에 막아주었다라는 사실들 때문에 네.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형태로 내부적으로 이제 지시들이 좀 내려왔다라는 게 이 현재 수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천지가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분위기였다라는 진술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합수본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녹취록 등을 지금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아마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김동인 시사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